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에게서 인사청탁을 받은 문자가 공개돼 논란을 빚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를 바로 수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언제 낸 건가요? 네, 대통령실은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표는 바로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그제 김남국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서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문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같은 대학 출신 모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한 게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문 의원의 부탁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는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문 의원의 부탁을 전달할 거란 의미로 해석돼 비판을 받았습니다. 관련 사실이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에게 어제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눈물 쏙 빠지게 김남국 비서관에게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YTN에 민간단체 인사를 청탁한 사람이나 그걸 전달하겠다고 한 사람 모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은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명계로 불리는 이른바 7인회 출신입니다. 인사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김 비서관이 거취를 정리한 건 부정적인 여론이 더 확산하는 걸 막으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네, 인사청탁 문자의 당사자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논란 이틀 만에 송구하다는 첫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른바 현지 누나가 등장한 이번 논란에 보수 야권은 고발까지 언급하면서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예, 국회입니다. 네, 청탁 문자의 한 축인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 사직서가 수리됐는데요. 문진석 수석 부대표는 거취 표명이 없습니까? 네,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게 그젯밤 10시쯤 국회 본회의장에서였는데요. 이후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는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논란 이틀 만에 자신의 SNS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 이런 세 줄짜리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다만 당직에 대한 거취 표명은 당사자도 당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 문 수석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야권은 모든 국정 운영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통한다는 이른바 만사현통, 김현지 실세론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자 속에 등장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까지 싸잡아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 절차를 밟고 국정조사까지 총동원해 인사농단을 추궁하겠다는 건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권이 민간협회장 인사까지 주무른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중앙대 카르텔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대통령이 불편해하고 김 부속실장이 두려워할 인물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사법개혁을 두고도 여야의 장외 공방전이 치열하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등을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향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등 국민 대다수는 조작 기소를 믿고 있다며 무도한 정치검찰의 만행을 끝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 칼날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면서 야밤에 군사작전하듯이 법안을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긴급 세미나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판결하겠다는 거라며 내란전담 재판부가 통과되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헌법은 의미를 잃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의원을 두고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장경태 의원의 동대문 지역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성범죄 퇴출을 위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된 김건희 씨가 민중기 특검팀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김건희 씨 소환 조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오후 1시 50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씨가 인사 청탁을 대가로 각종 귀금속을 수수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데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반클리프 목걸이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한 금거북이 등 오늘 조사 대상입니다. 다만 김건희 씨는 특검 측의 피의자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일주일 뒤인 오는 11일 김건희 씨를 다시 불러 남은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내란 특검에 이어서 김건희 특검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요? 네, 특검은 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언론을 통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공천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 전 대표 조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지난 8월부터 한 전 대표와 다각도로 일정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체 회신이 없었고 3회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한 전 대표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의 다른 수사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 21g 공동대표 이모 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김모 과장을 2차 소환했습니다. 김 과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되기도 했는데 특검은 당시 인수위가 김 과장을 통해 국토부의 종점 변경을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마트 계산대에서 20대 남성이 물건을 봉지에 넣습니다. 주류와 음료 등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엔 흉기도 있습니다. 이 남성은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 범행 2시간여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A씨가 범행 이후 숨졌기 때문에 경찰도 계획 범죄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경찰은 범행 장소에 또 다른 중학생 B양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B양은 숨진 여학생이 A씨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갔을 때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학생이 2주 전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열린 대화방에서 알게 된 것을 B양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이들이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범행 계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B양에게서 A씨가 숨진 여학생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안 뒤 분노해서 범행한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밝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가해자인 A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충북에서 실종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54살 김영우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선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영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완전 범죄를 꿈꿨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잡힐 날이 올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그럴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마음은 어떠셨어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피의자 54살 김영우에 대한 신상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충북에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로 볼 기준 점수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14일 전 연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차 안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자신의 거래처 폐수처리장에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 차량을 따로 숨겨오다 충주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오다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혐의는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원 시작합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로 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의원 간의 인사청탁 메시지. 결국 논란 이틀 만에 청탁을 받은 김남국 비서관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어제 문진석 의원이 불참한 운영위원회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민주당의 문진석 간사님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어제 최고전업 현지 누나한테 인사청탁하다 들켜서 지금 현지 누나한테 조인트 가이로라도 가신 겁니까 지금? 어디 가신 겁니까? 책임 있으신 분이 여기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국정농단의 타락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즉각 인사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여당에서는 윤리위원회의 감찰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런 범죄 행위와 연관이 돼 있다거나 이런 성격의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범죄 혐의를 예를 들어서 전제로 하는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와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청탁을 한 문진석 의원은 결국 오늘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고, 청탁을 받은 김남국 비서관은 오늘 대통령 주재 회의에도 불참한 가운데 조금 전 사표를 냈고 바로 수리됐습니다. 네, 논란의 핵심은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문자 메시지 하나였는데요.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인사청탁 의혹이 있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남국 비서관이 현지 누나와 훈식이 형에게 말해보겠다고 답한 그 문자의 파장입니다. 결국 김남국 비서관 오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저 문자를 보낸 거에 대한 것이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데서는 당연히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적절한 처신이 아닌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김남국 비서관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 같고 바로 이제 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진석 그 수석 같은 경우에도 오늘 12시 한 50분경에 페이스북에 그 입장 표명을 했는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하고 부적절한 처신 송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에서도 더욱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원내대표도 그 문진석 수석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또 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받은 김남국 비서관은 물러나게 된 건데 청탁을 한 문진석 의원은 지금 거취 표명이 따로 없는 거죠. 오늘 물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사과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재밌는 게 김남국 의원, 문진석
김남국 비서관, 문진석 의원 간의 이 텔레그램 유출에서 핵심 인물은 김남국도 아니고 문진석도 아니고 김현지 실장이거든요. 근데 사의 표명은 김남국 비서관이 하고 사죄 표명은 문진석 의원이 하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나 내지는 경고 조치 하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희 당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우리 국정감사할 때도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출석하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했으면서 이른바 절대존엄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 인사 어떤 농단의 핵심 배후 인물인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기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뭐 김남국 비서관이 대신 매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문진석 의원이 대신 사죄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김현지 실장에서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 그러면 실제로 일각에서 제기되던 김현지 실장이 모든 인사를 좌우한다라는 의혹이 저는 진실로 밝혀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남국 비서관이 대신 매를 맞은 것이다. 결국 이번 문자 파동이 당사자들의 사의 표명과 사과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현지 누나에게 부탁해보겠다 이 메시지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김현지 실세론이 다시 부각하는 분위기인데요. 과거 강훈식 실장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특정 인물이 실세다. 그 사람이 다 좌우한다. 그 사람을 통해야 된다. 뭐 이런 법칙과 정치적 공세가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주십시오. 대통령이 불편해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두려워할 만한 인물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시면 됩니다. 말은 똑바로 합시다. 김현지가 레드팀이 아니라 김현지 같은 사람을 잡아내는 것이 바로 레드팀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이번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 그것도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두려워할 만한 사람으로 지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이 그 문자가 문진석 수석이 이제 그 김남국 비서관한테 보낸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문진석 수석이 김현지 실장을 거론하면서 거기에다가 저 인사를 좀 부탁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김남국 비서관한테 한 건데 김남국 비서관이 그렇게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저 답장에다 이렇게 쓴 것이라서 인사치레였을 수 있다. 직접 김현지 실장한테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네. 그 팩트적인 측면 하나 좀 바로 잡고요. 특별감찰관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그 정부 때에서부터도 계속 그 윤석열 정부 때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라는 그 요구들이 꽤 있었는데 그때도 뭐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뭐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여야 간에 그 논의하면 그건 얼마든지 뭐 그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 기승전 김현지 실장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 전에도 뭐 그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과거에 뭐 3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각종 의혹들 끄집어내면서 기승전 김현지에 대한 공세를 계속 했는데 그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특별감찰관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라든지 뭐 청문회 특검도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던데 그 관련된 것들을 하기에는 이 지금 문자 내용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4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고발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하면서 다시 또 국조나 뭐 청문회나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런 그 행위들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그 책임지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더욱더 이게 엄중하게 이런 거에서 이제 앞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문자 주고받은 당사자들은 부적절했으나 현지 누나와 훈시경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자체가 인사권이 없고 또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인사청탁에 있던 이 자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자리는 대통령실과 아무 관련 없는 것 아니냐. 왜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뉘앙스의 메시지가 주고받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럼요. 그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비서관이 언급했다는 것은 실제로 그 김현지 실장을 통해야지 인사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말씀 주신 그 직책은 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사실상 외압을 통해서 임명할 만한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김현지다 이런 것을 이 두 사람의 사적 대화를 통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하든 굉장히 좀 거슬릴 겁니다.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굉장히 당당하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굉장히 인사 절차가 투명하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거 다 위증한 거 아닙니까? 지금 따져서 보면.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민주당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왔고 꾸준하게 문제 지적을 해왔던 만큼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인사조치 반드시 해야죠. 왜 그 대화를 나눈 그 두 사람들은 지금 사죄 표명을 하고 사의 표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왜 이런 방법 없습니까?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왜 이런 방구가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니 김현지 실장은 그냥 두 명의 문자에서 그냥 거론된 것뿐이잖아요. 본인의 의사가 뭐 일이라도 거기에 뭐 개입이 됐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실세가 입증된 거다 이런 입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김현지 실장에 대한 그 의혹 제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 전에 그 해왔던 그런 맥락에서 정치적 공세를 좀 하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는 그냥 그 문자가 다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김현지 실장이 무슨 뭐 인사를 전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 관련된 뭐 어떤 그 뭐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과거에 그 김건희 이에 대한 국정농단, 각종 그 인사개입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때는 뭐 국민의힘 다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정한 그런 국정농단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같은 잣대로 김건희 씨가 그 국정농단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 김현지 실장이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사농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단순히 뭐 현지 누나만 등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훈식이 형이랑 같이 나란히 등장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두고 두 사람의 사적 대화고 현지 누나는 이 문제와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는 사실 누가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그게 공개적인 대화에서 누구를 지칭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둘이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들이고 둘만 아는 내용들인데 거기에서 김남국 무려 비서관께서 아무 상관도 없는 현지 누나를 끌어다가 거기서 이야기를 했다? 이것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곤란하신 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비서관이 책임지고 지금 사의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거기다 왜 김현지 실장 거기서 왜 언급을 합니까? 그래서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사퇴했다고 보여지고 그 김건희와 이 김현지 실장을 비교하는 거는 저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은 게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뭐 건진법사에 청탁을 받아서 행정관을 뭐 이렇게 대통령실에다가 임명을 했다든지 인사 청탁한 것들에 대한 공천 개입에 인사 청탁했던 구체적인 의혹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이제 그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지금 수사가 되고 재판이 되고 지금 구형까지 나오고 이런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것은 아니고 다만 이렇게 문자 주고받은 거에 대한 처신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문자 파동 김남국 비서관의 사표와 문진석 의원의 사과로 일단락이 될지 아니면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의 개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입증하는 과정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어제까지도 장동혁 대표 입에서 사과란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40명 소장파 의원들이 별도로 반성 메시지를 냈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점에 소장파들과 장동혁 대표 간의 갈등이 더 고조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렇게 가면은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선거에 이길 수 없다. 대목령을 이야기하는 듯한 이야기는 당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윤 전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면 내년 지방선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윤 어게인이 아니라 윤 네버가 돼야 되는 거죠. 당장 지금 지방선거에 나갈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렇죠. 당대표가 그렇죠. 저러는 거에 터 떨어지는 소리가 뭐 막 들릴 텐데. 윤석열의 개변을 받아줬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그런 분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의 복창입니다.
네, 김재섭 의원님께서 장 대표 SNS 글에 또 다른 계몽령 선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 어게인에서 벗어나 윤 네버로 가야 한다. 신조어를 만드셨어요. 윤 네버.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는 보수 진영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린 장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비전을 보여줬어야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어제 나왔던 그 당대표의 1주년 메시지는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자칫 잘못 읽으면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거든요. 마치 계엄이 불가피했다라는 것처럼도 읽힐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계엄 때문에 상처받은 정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 저 역시 그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하게 절연하고 새로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윤 어게인을 외칠 때가 아니라 윤 네버를 외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재섭 의원님 포함한 소장파 의원들이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결국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았는데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따로 사과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이 경우에 이게 투트랙 전략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 당 내부에 갈등이 표출됐다 이렇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엇박자라는 시각도 있고 일부에서는 서로 조율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역할 분담을 해서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전략적인 투트랙이다? 네, 그러니까 그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당 전체를 봐야 되니까 구국 강선 지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를 대변하는 거라서 원내의원들이 지금 김재섭 의원님을 포함해서 한 40여 분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사과했잖아요. 그런 목소리들을 좀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송원석 원대가 기자회견 한 내용이 보면은 결국 결은 장동혁 대표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12월 7일 날 그 국민의힘에서 입장문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계엄을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고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입장만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가 지금 당론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철회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계엄이 결국은 또 민주당의 탓이다. 이렇게 그리고 보수가 직결해서 이렇게 잘 막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갔거든요. 결은 결국은 장동혁 대표와 같은 그대로 간 것이다. 그래서 그 입장 표명을 보면은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는 보이기 어렵고 결국은 그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보궐선거를 의식한 그런 그러니까 민심, 이렇게 중도나 합리적 보수층의 그 민심들도 다독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속에서 역할 분담해서 한 것인데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는 보여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선거 앞두고 표 떨어지는 소리 들려서 지금 소장파들이 부글부글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의 어제 메시지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때 담화와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레드카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과는 없었고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레드카드를 언급했는데요. 지난 12.3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며 국민을 짓밟은 정권에 레드카드를 꺼내 똘똘 뭉쳐달라고 했습니다. 절을 받고 일어서 달라고요.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글쎄, 그 감옥에서 술을 못 먹을 텐데 아직도 술이 안 깬 사람 같아. 예. 따로 몰래 술을 좀 대주나. 하여튼 망상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언급할 가치도 없죠. 일관성은 있더라고요. 재판에 나와서 하는 거하고 태도하고 보면은. 예. 술이 덜 깬 것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되풀이한 뒤 그 거짓말을 사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입니까?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계엄이 그렇게 정당했다면 계엄에 책임이 없다고 부하들에게 법정에서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됩니다.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네, 옥중 메시지를 보면 절을 밟고 일어서 달라, 이재명 정권을 향해 레드카드를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술이 덜 깬 사람 같다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만큼 듣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계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저도 그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18명 중에 한 명이지만 제가 국회에 진입했을 때는 그 국회 본회의장 상공에 군 헬기가 떴었고
실제로 그 당시 저희 국회에는 군이 이렇게 진입하면서 부서졌던 이런 뭐 자재들이 남아 있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계엄이 어떤 실체 없는 그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계몽령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국민들에게 실수 없는 상처를 줬던 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가 잘 이야기를 했듯이 정말로 아무런 문제 없는 계엄이라고 그러면 왜 부하 직원들에게 그 문제를 떠넘기고 나의 책임은 별로 없는 것 마냥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스스로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저런 궤변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가 과거 담화 내용과 1도 바뀌지 않았다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네, 저도 뭐 계엄 선포문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도 읽어봤는데 시작을 그 헌법 수호 책무에 결연한 이행을 했다라고 시작하면서 네. 중간에 뭐 그 레드 카드를 들어달라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저를 받고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계엄은 정당하다라는 그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법리적으로 재판을 통해서는 당연히 내란죄로 단죄될 것이라고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구강성 지지자들이라든지 뭐 부정선거 음모론자 등의 그 기대서 정치 선동을 하려는 그런 의도 같은데요. 저는 그 얼마 전에 갤럽에서 한 여론조사 보니까 역대 대통령 11명 중에 전두환 살인자라고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더 낮게 나쁜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뽑혔더라고요. 그 정도로 국민의 그 민심은 그렇게 차가운데 아직도 본인만 저렇게 망상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근데 저는 이제 그럼 왜 이렇게 윤석열이 왜 자꾸 이렇게 망상에 빠져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까를 보면은 예.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도 윤어게인 외치면서 똑같은 주장을 같이 해주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자들하고 윤어게인 외치는 자들하고 같이 연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공구연히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기대해서 윤석열도 같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우리 김재섭 초선 의원이 힘든 저게 하셨는데 40여 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윤석열과 절연하고 그런 그 보수의 그 정통성을 다시 이렇게 쇄신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좀 단호하게 좀 행동으로 좀 옮겨서 그런 그 합리적 보수정당을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한골탈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합니다. 예, 사과 한마디 없고 강성 지지층을 선동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의 책임이 장동혁 지도부에 있다라고 비판을 해주셨어요. 그럼 장동혁 지도부로 선거 치를 수 없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당연히 선출된 권력으로서 다음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당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로는 선거를 못 치른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아주 진취적으로 아주 전향적으로 어떤 정치적 노선, 방향성을 선회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있었던 그 단체 기자회견 역시도 그런 일환입니다. 당 지도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지도부를 거기에 같이 해달라라고 촉구를 하는 형태인 것이고요. 이제 선거가 한 6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꼭 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한다라는 정치공학적 이야기를 떠나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다시 한번 국민들께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집권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다수 당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한번 털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지도부 물러나라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를 바꿔서 같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특검이 어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부축을 받고 재판정에 들어온 김건희 씨. 결심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진술을 거부했지만 검찰의 구형 이후 진행된 최후 진술에서야 입을 뗐습니다. 가진 자격에 비해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게 많다면서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 구형량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구형 15년, 벌금 20억. 이건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졌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대북 송금 특검 때 예. 저한테는 20년 구형을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아무렴하면 김건희보다 제가 더 큰 죄 지었습니까? 네, 특검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김 씨는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의 헛웃음이었을까요? 참 뭐 하무 11홍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만감이 순간적으로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특검에 출석한 첫날도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러면서 마치 그 국민들을 좀 기만하는 모습들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에서 중형이 이제 구형이 됐지 않습니까? 특검이 15년이라는 그 구형을 듣고 그 마치 이제 뭐 법원이라든지 또는 저는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우롱하는 그런 좀 태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김건희 씨가 그 최후 진술에서 본인은 3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본인은 억울하다, 다퉈봐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쨌든 반성하고 죄송하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거는 진정어리 뭐 반성 사과 이거보다는 지금 그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양형을 정할 때 양형에 참작하도록 사과를 했다, 반성한다 이런 표현을 넣었지만 앞에 다퉈봐야 된다, 뭐 억울하다 이런 게 사실 더 방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15년 구형한 것은요 3가지 혐의였거든요. 그 하나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 조작 관련된 건데 이게 주가 이익이 8억 이상이면 3년 이상 구형이거든요. 3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자금법이 그 5년 이하. 5년 이하고 이제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 그게 5년 이하거든요. 그럼 거의 뭐 5년 이하 오니까 그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그 알선 수재 관련해서 11년을 구형을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정치자금법을 4년을 구형한 거니까 거의 최대치를 구형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게 그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법과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건 대단히 그 중범죄로 취급을 하고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형에 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형인 거고 나머지 뭐 그 공천 개입이라든지 그 저기 뇌물수수 이거 관련된 것도 그 정당 민주주의 위반이라든지 국정농단과 연계된 대단히 그 중차대한 그 영부인이란 직위를 이용한 것이라서 대단히 중하게 본 그래서 그런 구형량이 나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이제 법정에서의 태도를 봐서는 저거는 뭐 저기 그냥 양형을 위한 그 뭐랄까요 전략적인 그런 수사에 불과하고 뭐 반성이나 사과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씨 어제 반성한다면서도 억울한 점이 많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어제 취재지자 전원에 따르면은 책상에 얼굴을 거의 받고 있었다. 그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제 굉장히 부축을 받으면서 좀 뭔가 비틀거리고 마스크도 거꾸로 쓰고 이른바 좀 멘탈이 붕괴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권력의 최정점의 곁에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많은 것들을 누리다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이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스스로 반성한다는 메시지는 냈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 처벌받아야 될 것은 처벌받겠지만 따져볼 게 많다라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저는 행사한 거라고 보고 그건 당연히 어느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저도 참 이 대비되는 두 모습, 명부인이었을 때 김건희 씨와 지금 재판장에서의 김건희 씨의 모습이 상당히 대비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징역 15년 구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검사가 저 알아서 잘 이렇게 따져보고 했었겠습니다만은 계속 이 구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목적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이번에 이 3대 특검에서 하는 영장 청구라든지 아니면 기소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불식되어야지만이 저 구형도 그런가 보다 정말 합리적으로 했나 보다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 추경호 대표에 대한 영장만 해도 기각이 거의 모든 법률가들이 다 예측을 했었던 만큼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정말로 정치적으로 논란이 없을 만큼 차근차근 짚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로 드리겠습니다. 예, 김건희 씨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7일에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김현정 민주당 의원, 김재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혐의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배경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부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제대로 하려고 했다면 국무위원을 6명만 불렀겠느냐며 위증죄와 관련된 여러 정황이 대통령실 CCTV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로 합법적인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뒤늦게 다른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계엄에 관여한 다른 인물도 줄줄이 기소했죠. 네, 특검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경우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후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한 뒤 폐기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또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의 발언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나왔죠.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씨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소환인데요. 박 전 장관은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받도록 영향력 행사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전담수사팀 구성 관련해서 김 여사 메시지 받고 검찰 인사 반영하셨어요?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김건희 씨 수사나 검찰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는데요. 박 전 장관이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김 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또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담당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에게 감치 5일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오후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를 선고받았지만 감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오늘 추가 감치가 선고됐습니다. 네, 환경미화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이불을 덮은 채 발로 밟히고 청소차를 타지 못한 채 뛰어 따라갑니다.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벌인 가혹 행위입니다. A씨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한다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밟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거나 담배꽁초를 던지고 주식을 사라고 압박해 일부는 100주 넘게 샀습니다. 피해 미화원 중 1명은 공무직이고 2명은 6개월 계약직입니다. 이들은 좁은 지역사회에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군청 감사과에 얘기를 했는데 감사과에서 그냥 쉬쉬해버리면 끝나는 문제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석 달간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
지난달 25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소환 조사한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현장 조사를 벌였고 결과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직위해제된 A씨는 양양군 조사에서 일부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해임이나 파면이 안 당하면은 보복을 할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시위로 출근길 열차 탑승객들이 하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전장현 활동가들이 열차에 탑승한 뒤 회기역까지 무정차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열차는 다른 역에서도 탑승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구간을 무정차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용자들이 쿠팡에서 탈퇴하는 탈쿠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피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쿠팡 입점 업체들이 사태 이후 주문이 크게 줄었다고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안 위기로 쿠팡을 탈퇴하는 회원이 늘면서 영업에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입점 업체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예, 좀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한 30% 가까이. 예. 쿠팡이 매년 발표하는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쿠팡의 입점 판매자 가운데 중소상공인 비중은 75%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파트너는 2023년 기준 약 23만 명이고 이들의 거래 금액은 약 12조 원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에는 쿠팡 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쿠팡 이치에서 주문이 크게 줄었다는 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멤버십 가입자들은 쿠팡 이치에서 무제한 무료 배달 혜택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이 쿠팡 이치를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업체 중 쿠팡 이치에만 광고비를 내고 운영했던 업체들은 이번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잠시 연결을 멈추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브리핑이 열리고 있어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대통령 주재 제17차 수석 보좌관 회의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17차 수석 보좌관 회의는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서 국민주권정부의 K민주주의 구현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빛의 혁명이 완성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면서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 수석실과 안보실 차원에서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발제했습니다. 특히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공휴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경일과 법정 기념일, 법정 공휴일이 다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 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지시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재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 예산이나 세부 지출 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달라 지시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절실한 을들의 단결을 담합과 구분해야 한다면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제안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방첩사 등 계엄에 직접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할 때 이를 악용하거나 이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미리 염두에 달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혐오 발언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등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을 잘 살펴봐달라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해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준영 기자님. 네. 수보회의만 관련된 질문인가요? 수보회의만 관련된 아니, 질문인가요? 다른 건 괜찮습니다. 네. 그 김남국 비서관님 관련해가지고 질문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제는 좀 경고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사의 표명을 하시자마자 그 수리를 하신 거 보고 어떤 그런 기조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사실 민간 이익단체 협회장인데 이런 자리를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추천을 하고 개입하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아예 사실이 아니므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않겠습니다. 개입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예 개입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자면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저희가 밝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 비서관께서 김남국 비서관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정에 좀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의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요.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먼저 했고 김남국 비서관과 관련한 이 기자의 현장 질의에 대해서 이 인사청탁을 받은 것에 대해 경고를 한 점, 그리고 오늘 사의를 표명하고 수리한 배경까지 간단한 답변으로 저희가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실 브리핑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 어제 김남국 비서관에 대해서 엄중 경고 조치를 했고 오늘 이에 대해서 사의 표명을 하고 그것을 수리를 했다는 배경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브리핑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팡의 피해와 관련해서 오동건 기자 앞서서 전화 연결해서 저희가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쿠팡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도 운영해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쿠팡의 계열사 쿠팡 파이낸셜이 있습니다. 쿠팡 고객과 판매자를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쿠팡 입점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 대출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때 최고 연 18.9%의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면서 3개월 안에 원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금의 10% 상환 의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들어보시죠. 플랫폼의 압도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은 그게 원가를 저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런 이자 원가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런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쿠팡의 매출 감소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합회는 실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입점업체를 비롯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원고인단을 꾸려 집단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네, 계정 탈퇴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해 당국이 사실 조사에 나섭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이용자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파악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봉권 그리고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상설 특검이 설치가 됐는데요. 특별검사부가 임명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김기욱, 권도영 변호사 그리고 상설 특검보로 임명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김기욱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방법원의 성남지원 그리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또 다른 특검보인 권도영 변호사는 지난해 3월까지 공수처 검사로 근무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 과정에서 발견됐던 건진법사의 관봉권 그리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이번 사태에 상설 특검이 설치가 되면서 특별검사보로 김기욱 변호사 그리고 권도영 변호사가 각각 임명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수능 채점 결과 국어와 영어가 아주 어려웠던 거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해서 이례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성적표는 내일 배부가 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채점 결과 불수능으로 평가됐습니다. 영어와 국어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난도가 높은데 국어 영역은 147점이 최고점으로 작년보다 8점이 올랐습니다. 수학 영역은 최고점 139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이 3.11%에 그쳤습니다.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수능은 과목별 만점자 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국어 만점은 1000명대였지만 올해 261명으로 뚝 떨어졌고 수학도 78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어려운 수능 속에서도 재학생 4명과 졸업생 1명이 전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민간 입시학원들은 이번 대입 정시에서 어려웠던 국어와 영어가 핵심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영어 과목을 못 봤을 경우에 대학 선택지가 정시에서 대단히 좁혀질 수밖에 없고 수학을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국어의 고득점 학생을 이길 수 없는 구도의 상황입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과목 간 표준 점수 최고점 격차는 같았지만 이른바 사탐론으로 등급별 인원차가 커서 정시 지원 때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를 잘 따져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험장에서 컴퓨터 사인펜 잉크 번진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번진 답안지 82건을 각각 4번 넘게 유관 채점해서 전혀 불이익이 없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올해 수능에서 일부 고사장에서 문제가 됐던 컴퓨터용 사인펜 번짐 현상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오늘 전체 답안지 가운데 컴퓨터용 사인펜 번짐 등으로 인한 특이 답안은 유관으로 최소한 4번 이상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생들의 이름 등의 정보를 중복 표기로 분류된 답안지 12,822건과 비교해 사인펜 번짐이나 잉크가 떨어진 답안지 82건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여파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12월 첫째 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 전보다 0.17% 올랐습니다. 상승 폭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축소돼 2주 연속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뛰면서 자산 불평등 척도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득 분배 지표도 일제히 뒷걸음질을 쳤는데요.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처는 올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순자산 진위계수가 0.62호로 지난해에 비해 0.01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순자산 진위계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데이터처는 실물자산,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양극화 또한 커졌습니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 역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가구원 1인당 평균 소득인 균등화 시장 소득 지니계수는 0.39으로 한 해 전에 비해 0.007 상승했습니다. 또 최상위 소득층인 5분위와 최하위 1분위의 격차인 5분위 비율도 5.78배로 한 해 전보다 0.06배 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 역시 15.3%로 한 해 전에 비해 0.04%포인트 늘었습니다. 2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데이터처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청년층 취업난에다 민간 소비 위축으로 사업소득이 적고 재산소득 증가폭도 상위 소득층보다 적어서 이같이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퇴근길 무렵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에 첫눈이 예보됐습니다. 첫눈과 강력 한파의 원인, 또 이번 겨울은 얼마나 추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자난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 곧 첫눈이 내릴 걸로 보이는데 작년보다는 좀 첫눈이 늦은 거라고요? 네, 많이 늦은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해에는 11월 26일 밤에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의 첫눈이 보통 11월 20일쯤 내려서요. 사실 지난해도 평년보다 다소 늦은 편이었는데 오늘이 12월 4일이니까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8일가량 그리고 평년보다는 2주나 늦어진 셈입니다. 예, 첫눈 소식 들을 때마다 좀 궁금한 게 그 눈발이 조금 날리면 첫눈인지 아니면 뭐 펑펑 내려야 첫눈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우선 공식적인 첫눈은 아무 곳에나 눈이 내렸다고 해서 기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기상청이 지정한 대표 관측소에서 관측 요원이 눈을 직접 관측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눈발이 잠깐 날리기만 해도 그리고 진눈깨비처럼 비와 섞여 내려도 관측만 되면 첫눈으로 인정됩니다. 예. 서울은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 기상관측소가 기준인데요. 이 다른 동네에서 눈이 먼저 내렸더라도 이곳에서 관측되지 않으면 서울의 첫눈으로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네, 위성과 레이더 장비가 즐비한 2025년에 사람 눈으로 봐야만 첫눈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표 관측소 한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오랜 시간 데이터를 쌓아야 이 기후변화와 통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 적설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북구 우산동엔 눈이 거의 안 왔어도 광주 관측소에 5cm가 쌓였으면 그게 공식 기록이고요. 반대로 강원 산간에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어도 관측소 기준이 15cm라면 그게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다소 아날로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네. 이렇게 한 지점에서 누적된 일관된 데이터가 이 기후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실 지난해 첫눈은 폭설이 내려서 기억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번 눈은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네, 지난해 첫눈은 낭만보다는 재난 수준의 폭설이었습니다. 서울 관측소에는 28.6cm, 관악구 등 일부 지역에는 4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기록됐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당초 서울은 1에서 5cm,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는 3에서 8cm의 눈이 예보됐는데요.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 기상청에서 서울의 눈을 2에서 6cm로 다소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눈구름이 유입될 걸로 보이면서요. 밤 9시 무렵까지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에서 많게는 5cm의 눈이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눈이 짧은 시간에 집중될 걸로 보이면서요. 퇴근길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경기 연천과 포천, 강원 철원과 화천, 양구, 그리고 북부
산간에는 대설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서울과 수도권 퇴근길에 유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은 이제 첫눈이지만 서해안에는 어제도 대설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지금은 눈이 그쳐서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 제주 산간에는 10에서 20cm 안팎, 그리고 전북 무주 설천봉에도 8.4cm의 눈이 쌓여 있고요. 인천 백령도는 오후 4시 기준 4.8cm의 눈이 지금 쌓여 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이 지역에는 16.8cm의 눈이 내렸는데 지금 일부는 녹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겨울철에 특히 서해안에 유독 눈이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겨울철의 눈은 바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예. 보통 겨울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북서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이 바람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이 수증기를 흡수하게 되고 이 마치 목욕탕에 그 김이 서리듯이 그 눈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네. 현재 상층 대기 온도는 영하 35도 이하고요. 서해 수온은 12에서 14도 정도로 이 무려 50도에 가까운 기온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눈구름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바람의 각도 때문에 이렇게 북서풍이 불게 되면 경기보다는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 눈이 집중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서풍이 불게 되면서 수도권과 경기 북부에 눈이 예보된 상태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대설 긴급 재난 문자가 시범 도입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재난 문자 많이 받잖아요. 좀 다른 내용인가요? 네, 우선 여름철 폭우가 집중될 때 발송되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와 비슷한 겁니다. 예. 이 올해는 이번 겨울에는 수도권과 충청 그리고 호남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1시간 동안 5cm 이상의 눈이 내릴 때, 그리고 또 하나는 24시간 동안 20cm 이상 내리면서 1시간에 3cm가 넘는 눈이 추가로 내릴 경우인데요. 예. 이 눈이 짧은 시간에 집중될 때와 강약을 반복하면서 장시간 내릴 때를 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비닐하우스나 약한 지붕 구조물 등은 이 눈 무게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문자를 받으면 즉시 제설이나 구조물 점검에 나서는 게 좋습니다. 네. 눈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추위 사항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추운데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갔다고요? 네, 어제와 오늘 서울은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으로 예. 무척 추웠습니다. 예. 제가 어제 현장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이 그동안 몇 차례 있었던 추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 두꺼운 옷을 겹겹이 껴입고 목도리나 귀마개, 핫팩까지 챙겨서 중무장했는데도 이 바람이 워낙 강해서 이 온몸이 절로 움츠러들었었는데요. 이 특히 산간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안팎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만 해도 따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이유가 뭘까요? 네, 화면 보실까요? 이 우리나라 북쪽에 보이는 화면 보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북쪽에 보이는 이 붉은색의 덩어리. 상층에 영하 35도 이하의 이 찬 공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로 내려오면서 이틀째 강한 한파가 이어졌는데요. 다행히 이 찬 공기가 이렇게 동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오늘 서울은 한낮에 3.5도를 기록하면서 다시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이 기온은 이제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까지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네. 근데 10월 초에 이런 영하 10도 아래로 체감 온도가 떨어지는 추위는 좀 이례적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12월 초에 이 서울의 평년 기온이 영하 4에서 5도 정도로 본격적인 한파는 보통 12월 중하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초겨울부터 강한 추위가 찾아온 건 다소 이른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찬 공기가 빠르게 내려왔다는 뜻이고요. 기상청도 이번 한파가 예년보다 빠르고 강도 높은 한파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중국 내몽고 지역은 기온이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극한의 냉기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내려오는 이런 현상일까요? 네, 사실 중국 내륙은 한반도보다 위도가 높고요. 이 지형의 특성상 추위의 강도 자체가 우리나라와 달라서 그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 영하 40도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가장 추웠던 날은 1900년대 초에 영하 23.1도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에 영하 14도까지 떨어졌
무너졌던 날이 있었는데요. 예. 올해도 지난해만큼 혹은 지난해보다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추위가 겨울의 시작일 뿐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앞으로 겨울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추위가 좀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네, 기상청은 올겨울이 전반적으로는 평년보다 추위가 덜할 걸로 전망하면서도 이렇게 짧고 강한 한파가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예. 이 북극의 빙하가 줄어들고 여기에 라니냐까지 겹치면서 차가운 고기압이 한반도까지 갑자기 밀려올 수 있는 날이 많다는 건데요. 이번 겨울은 이렇게 짧고 강한 추위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추위에 당황하지 않도록 이 보온용품과 난방시설을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날씨와 전망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겨울철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해서 정온전선이라 불리는 열선을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정온전선은 누전이 생길 경우 쉽게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지난 7월 65명의 사상자를 낸 광명아파트 화재는 필로티 구조로 된 1층 주차장 상부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주차장 상부 각종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해 시공된 정온전선에서 화재가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재보험협회가 실제로 동파 방지용 열선인 정온전선이 얼마나 화재에 취약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필로티 주차장 모형의 천장 PVC 배관에 정온전선을 감고 일부러 누전을 일으켜봤습니다. 스파크가 몇 번 일어난 후 작은 불꽃이 생겼고 불꽃은 조용히 번지더니 3분이 지나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졌습니다. 동파 방지용 열선에서 누전으로 생긴 불꽃이 얼마나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이 실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온전선을 불에 덜 타는 난연성 보온재와 비난연성 보온재로 감싼 경우를 비교했더니 확실히 난연성 보온재로 감싼 경우가 불에 덜 탔습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동파 방지 효과를 높이고자 정온전선을 겹쳐서 감는 것이었는데 30분이 지나자 온도가 90도 이상 높아졌고 배관은 열로 인해 축 늘어졌습니다. 정온전선은 외부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필로티 구조물 1층 천장이나 지하주차장 천장 등의 배관에 주로 시공됩니다. 정부도 이런 위험 때문에 필로티 구조물에 2019년도부터 불연제나 준불연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문제는 그 이전 건축물입니다. 필로티 주차장 상부 같은 경우에도 마감재를 2019년도 이전에는 이제 가연재로 많이 사용을 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불이 옮겨 붙게 되면은 좀 건물 전체로 커다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9년 이전에 완공된 필로티 구조물의 경우 작은 누전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건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화재보험협회는 당부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그동안 쌓인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선 충실한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첫 일성으로 출범 후 2달 넘게 지도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방미통일 조직의 안정화를 강조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가지고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정대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위원회의 조직을 안정화하고 나머지 위원 5명의 추천 권한을 가진 국회에도 관련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청문과 더불어서 이 위원회가 온전한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최근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지면 판결문들에 대한 분석들을 충실히 마쳐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 지휘. 법무부 장관님과도 충실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해 한 신문 칼럼을 통해 핵심 쟁점인 방통위 이인 의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폐해로 지목된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방안에 대해선
헌법학자로서 열심히 연구해온 사안이라며 위원회 수기를 거쳐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분간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이번 달 중순쯤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감사원 운영쇄신 TF와 심의지원 담당관실 등의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괴물 골잡이 엘링 홀란이 현대 축구 생태계를 흔들 정도로 새 역사를 계속 써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로 이끈 데 이어 가장 수준이 높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소 경기 100골을 달성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풀럼과의 리그 경기에서 터진 선제골. 25살에 불과한 홀란이 프리미어리그 111경기 만에 무려 100골을 채운 순간입니다. 전설 앨런 시어러보다 13경기 앞선 새 역사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에서 뛰던 홀란은 2022년 여름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을 새로 입었습니다. 이미 데뷔전에서 2골이나 넣으며 잉글랜드 프로무대 장악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첫 시즌에 무려 36골에 도움 8개를 올렸고 계속해서 20골 이상 올리다가 올 시즌 14경기에서 15골로 또 다른 신기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국 노르웨이를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월드컵 예선 8경기에서 모두 득점한 홀란은 16골에 도움 2개로 맹활약하며 그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덜어냈습니다. Of course, I feel great responsibility to bring Norway to the World Cup. I said this for many years. It's a lot on my shoulders, and that's what I've been working to do for the last.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노르웨이. 홀란 또한 새로운 월드컵 스타 자리를 예약해놨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미국 너구리 라쿤이 주류 판매점에 들어가 술병을 깨고 난장판을 벌인 뒤 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화제가 일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해노버 카운티 동물보호팀은 지난달 29일 주류 판매점에서 만취한 너구리를 구조해 밖으로 옮긴 뒤 SNS를 통해 당시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너구리가 주류 판매점에 몰래 들어와 매장을 어지럽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너구리는 이후 화장실 바닥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너구리가 가게에 침입해 매장을 어지럽힌 뒤 흘러나온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너구리는 술이 깬 뒤 자연으로 다시 방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술이나 마약 사건에 연루된 너구리 사연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 전해졌는데요. 앞서 미국 켄터키주에서 위스키 증류소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가 만취해 구조된 너구리가 있었고 오하이오주에선 너구리가 차량 안에서 마약 흡연 도구를 들고 있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오픈 AI 코리아가 한국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돕는 최적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훈 오픈 AI 코리아 대표는 AI의 경제적 효과는 기업의 AI 전환으로 실현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 내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건설 계획,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2개를 맡아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 스타게이트 본사팀과 파트너사인 삼성, SK와 미팅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손잡고 해외 송금 업무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합니다. 하나금융과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 업무 협약을 맺고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하나은행 본점과 해외 지점 간 송금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수소산업 박람회에 참가해 수소 생산부터 충전, 저장, 이동수단까지 최신 수소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7개사가 공동 전시장을 마련하고 수소 기술과 역량을 선보였습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저장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법이라며 미래 에너지 전환의 게임 체인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가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진옥동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진 회장은 신한은행 부행장, 행장 등을 거쳐 지난 2023년 3월 회장에 취임했고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안이 통과되면 2029년 3월까지 임기가 3년 더 연장됩니다. 진 회장 취임 이후 신한금융지주는 일회적 요인 등을 제외하면 매년 최대 이익을 기록했고 올해 역시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이 장애를 갖게 된 국가유공자와 현직 소방관, 군인 등 36명에게 로봇 의수와 의족 등 맞춤형 첨단 보조기구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1999년 군 복무 중 유격훈련에서 하반신이 마비된 국가유공자 이지은 씨와 군 장갑차 정비 작업 중 손 일부를 잃은 김도경 중사가 각각 첨단 휠체어와 로봇 의수를 받았습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은 지난 2020년부터 국가보훈부와 함께 진행해온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현직 소방관 등 219명에게 의수와 의족, 보청기 등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파의 기세는 다소 꺾였지만 이제 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에도 곧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북쪽에서 발달한 강수 구름대가 점차 남동진하겠고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8cm,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에도 최고 6cm의 제법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이들 지역은 시간당 최대 5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은 오늘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부터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위험성이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평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 대전은 영하 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평년 수준을 2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도, 광주와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부터는 추위가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